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디고에서 출판한 알퐁스 도데의 별입니다. 이 책은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라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 소설이 이렇게 꽁냥꽁냥하고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책인지 방심하고 있다가 한방 크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도 뻔히 다 아는데 말이죠. 아가씨를 향한 양치기 목동의 마음에 함께 동화가 돼서 너무 즐겁고 유쾌했습니다. Simple is the best라고 했던가요? 목동의 마음을 꾸밈없이 그냥 이야기하는데 혼자 좋아서 실실 웃었습니다. 저 멀리 산속 별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가씨를 향한 마음을 남몰래 간직하고 있는 20살의 양치기 목동을 만나러 가시죠. 별, 알퐁스 도데. 내가 리브롱산에서 양치기로 지냈을 때 일이다. 당시 나는 마을 사람들과 떨어져 목초지에서 사냥개 라브리와 함께 양을 치며 몇 주씩 지내야 했다. 이따금 약초를 찾으려고 그곳을 지나는 리리산의 수도사들이나 거뭇거뭇한 얼굴에 피해몽 석탄 상인들 몇몇을 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들을 통해서는 아래쪽 마을과 도시 소식을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그들은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는 소박한 생활을 했고 또 말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름마다 보름치 식량을 들고 비탈길을 올라오는 농장의 노새 방울 소리가 들리고 언덕 위로 미아로, 농장 하인의 쾌활한 얼굴이나 노라드 아주머니의 붉은 머리쓰개가 보이면 나는 무척이나 행복했다. 세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아랫마을의 새로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인집 딸인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다. 근방에서 아가씨보다 예쁜 소녀는 없었다. 나는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아가씨가 댄스 파티나 전야제에 너무 많이 가지는 않는지, 새로 생긴 남자친구는 없는지 등을 물었다. 산중의 가난한 양치기에게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때 내 나이가 20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 평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노라고. 어느 일요일 기다리던 보름치의 식량이 오지 않았다. 아침에는 대미사가 있어서겠지 라고 생각했다. 정오쯤에는 폭우로 길이 나빠져서 노새를 몰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오후 3시쯤 하늘이 개고 물기에 반사된 태양빛으로 산이 반짝거릴 때였다. 마침내 나뭇잎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불어난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 사이에서 부활절에 울리는 종소리만큼 명랑하고 활기찬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노새를 몰고 오는 사람은 미아로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누구인지 맞추어 보시라. 바로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다. 폭우가 지나간 시원한 산공기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아가씨가 노새 위에 버들 바구니 사이에 앉아 있었다. 미아로는 아팠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식들 집으로 갔다고 했다. 바로 노새에서 내린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오는 도중에 길을 잃어서 늦게 도착했다고도 알려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아가씨는 꽃리본을 달고
화려한 레이스 무늬의 치마를 입고 있었다.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기보다 어느 무도회에 갔다 오느라 늦게 도착한 것 같았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나는 그녀에게서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다. 이토록 가까이에서 본 적은 정말 처음이었다. 겨울에 이따금 저녁을 먹기 위해 양떼를 몰고 마을 농장으로 내려가면 아가씨를 볼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가씨는 깔끔하게 치장을 한 채 하인들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고 새침하게 지나가 버리곤 했다. 그런 아가씨가 지금 내 앞에 있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 그러니 정신이 없을 만도 하지 않는가. 아가씨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꺼내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예쁜 옷이 더러워질까봐 치마를 살짝 치켜 올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 내가 자는 곳, 양가죽을 깐 집방석, 벽에 걸린 커다란 망토, 지팡이, 화승청을 보고 싶어 했다. 아가씨는 모든 것을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산다는 말이지? 이렇게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할까? 무엇을 하며 지내니? 무슨 생각을 하고 말이야? 나는 대답하고 싶었다. 당신을 생각하면서요, 아가씨. 라고.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당황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를 눈치챘는지 아가씨는 나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려고 짓궂게 장난을 쳤다. 그래, 예쁜 여자친구가 가끔 널 보러 오기도 하니? 그러면 정말이지 황급빛 암사냥이나 산꼭대기만을 뛰어다닌다는 에스테렐 요정을 보는 것 같겠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머리를 뒤로 젖히며 귀엽게 웃고 나타나자마자 가야겠다고 말하는 아가씨야말로 내게는 영락없는 에스테렐 요정이었다. 잘 있어?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그리고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들고 떠났다. 아가씨가 비탈길 아래로 사라지면서 노새 발굽에 채어 구르는 자갈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리를 오래오래 들었다. 그리고 꿈결 같은 시간이 달아날까봐 날이 저물 때까지 그 자리에서 몽롱한 상태로 가만히 서 있었다. 저녁이 되자 계곡 골짜기가 푸르게 변했다. 양들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소리내어 울며 서로 몸을 밀쳤다. 바로 그때 비탈기 쪽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생글거리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물에 젖어 추위와 두려움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가씨가 보였다. 언덕 밑에서 폭우로 불어난 소르그 시내를 건너려다 물에 빠진 모양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밤이 늦어 농장으로 돌아가기는 어림도 없었다. 지름길이 있기는 하지만 아가씨 혼자서 그 길을 찾아가기란 힘들었고 나 또한 양떼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 산에서 밤을 보내면 가족들이 걱정한다며 아가씨는 안절부절 못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 아가씨를 안심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7월이라 밤이 짧아요, 아가씨. 그러니 잠깐만 고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아가씨가 소르그 시내의 흠뻑 젖은 발과 원피스를 말리도록 불을 활활 피웠다. 우유와 사냥치즈도 아가씨 앞에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 가여운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눈물만 글썽거릴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니 나 역시 울고 싶었다. 밤이 찾아왔다. 해가 저무는 방향에서 안개가 끼기 시작한 산꼭대기에 햇살 한 줄기만 어슴푸레하게 비쳤다. 나는 아가씨가 우리 안에서 들어가 쉬도록 했다. 새 지푸라기 위에 한 번도 쓰지 않은 부드러운 모피를 깔고 아가씨에게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한 뒤
바깥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다. 사랑의 불꽃으로 피가 들끓는 중에도 내가 나쁜 생각은 눈꼽만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아가씨가 자신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양들과 함께 우리 한 구석에서 잠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올랐다. 내가 보호하는 어느 양보다 더 소중하고 순결한 양인 듯 말이다. 그토록 밤하늘이 깊고 별들이 반짝거려 보인 적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사랑스런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밖으로 나왔다. 아가씨는 잠을 이루지 못한 듯했다. 양들이 잠결에 지푸라기를 버스럭거리거나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가씨는 불가로 오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다가와서 앉은 아가씨의 어깨에 나는 암염소 모피를 걸쳐준 뒤 불길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밤을 지새운 경험이 있다면 사람들이 잠드는 고요하고 적막한 시간에 신비한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알리라. 냇물은 낮보다 한층 청아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그 물이 만나는 연못에는 작은 불꽃들이 일렁인다. 산의 온갖 정령들은 자유롭게 눈일기 시작하고 조용한 가운데서도 나뭇가지가 자라고 풀잎이 돋아나는 소리들이 들린다. 낮이 동물들과 식물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흙과 돌과 물의 세상이다. 이러한 밤의 세상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래서 아가씨도 몸을 떨며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내게 바짝 달라붙었다. 그런데 저 아래쪽 반짝이는 연못에서부터 길고도 처량한 울음소리가 우리 쪽으로 들려왔다. 동시에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 연못으로 떨어졌다. 방금 들은 소리가 빛을 품어버린 것 같았다. 저게 뭐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지막한 소리로 물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에요, 아가씨. 그렇게 대답하고 나는 성호를 그었다. 아가씨도 나처럼 성호를 긋고는 잠시 고개를 들고 깊은 생각에 빠진 채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너희 양치기들은 주술사라는데 그게 정말이니? 아니요, 아가씨. 다만 우리는 여기서 별들과 가까이 지낼 뿐이에요. 그래서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알 수 있죠. 모피를 두른 채 턱을 괴고 마냥 하늘을 바라보는 아가씨는 천상의 작은 목동 같았다. 이렇게나 별이 많다니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많은 별들은 처음이야. 넌 저 별들의 이름을 알고 있겠지? 물론이죠, 아가씨. 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은 성 야곱의 길, 은하수이에요. 프랑스에서 스페인 방향으로 뻗어 있지요. 샤를마뉴 대제가 사라센 제국과 전쟁을 할 때 갈리스의 성 야곱이 그에게 길을 알려주려고 그어놓은 것이랍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은 빛나는 바퀴 4개를 가진 영혼들의 수레, 큰 곰자리, 고요. 그 앞을 지나가는 3개의 별은 3마리 짐승이고 그 곁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별은 마차꾼이에요. 그 주변으로 무수히 흩어져 있는 별들이 보이죠? 그건 신께서 자신의 나라에 드리고 싶지 않은 영혼들이랍니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것은 갈퀴 또는 3명의 왕, 오리온 자리, 이고요. 저 별이 우리 목동들에게 시계 역할을 해준답니다. 저는 그 별을 보기만 해도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조금 더 아래 남쪽 방향에는 별들의 횃불이라고 불리는 장드밀랑,
시리우스, 빛나고 있네요. 저 별에 대해 목동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날 밤 장드 밀랑이 세 명의 왕과 닭장, 플레이아데스 성단과 함께 친구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대요. 가장 성격이 급한 닭장은 맨 먼저 결혼식장으로 출발했답니다. 저기 하늘을 보세요. 맨 위에 있지요? 세 명의 왕은 아래쪽 길을 가로질러 닭장을 따라갔대요. 그런데 이 게으른 장드 밀랑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너무 뒤처진 거예요. 화가 난 그 별은 그들을 멈춰 세우려고 지팡이를 냅다 던졌대요. 그래서 세 명의 왕을 장드 밀랑이 던진 지팡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은요, 아가씨, 바로 우리의 별, 목동의 별이랍니다. 우리가 양떼를 몰고 나서는 새벽이나 다시 돌아오는 저녁에 우리를 비춰주는 별이지요. 우리는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도 불러요. 프로방스의 피에르, 토성, 따라가 7년마다 결혼식을 올리는 아름다운 마글론이요. 뭐라고? 별들도 결혼을 한다고? 그럼요, 아가씨. 그리고 아가씨에게 별들의 결혼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했을 때 싱그럽고 가녀린 무언가가 가볍게 내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리본과 레이스, 구불구불한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기대어 온 것은 잠결에 무거워진 아가씨의 머리였다. 날이 밝아 하늘의 별들이 창백해질 때까지 아가씨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의 떨림은 어쩔 수 없었지만 나는 그 투명한 밤으로부터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으며 잠든 아가씨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우리 머리 위로 별들이 양떼처럼 조용하고 얌전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따금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곤 했다. 저 수많은 별들 중 가장 가냘프고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곤히 잠들었노라고.